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상회복 단계 주요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가 475명으로 사흘 연속 최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로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 일상회복 다음 단계로의 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방역지표 악화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백신 접종을 마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큰 문제라며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자문위는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에 이 약의 사용을 추천했습니다. 호주에서 긴급 공수한 요소수 2만 7천 리터가 민간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군이 확보하고 있던 요소수 200여 톤도 전국 주요 항만 주변 주유소에 공급됐습니다. 오늘부터 한국도로공사 직영과 알뜰 주유소를 시작으로 유류세가 6개월 동안 20% 인하됩니다. 개별 주유소의 인하분이 100% 적용되기까지는 1, 2주가량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368명으로 사흘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은 2,35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854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8.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1.4%로 경남과 전북, 부산에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숨진 환자는 18명이나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3,051명에 달합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6만 3,175명이 받아 1차 접종률은 81.4%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7,068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완료율 77.6%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2명 늘어 475명으로 사흘 연속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일상회복 1단계로 진입한 지 열흘이 지난 지금 위중증 환자가 47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우려했습니다. 권 1차장은 올해 상반기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요양병원 및 시설의 운영자들은 스스로 조속한 추가 접종과 철저한 방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국민도 안전한 면회를 위해서 꼭 예방접종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 차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다음 주 실시될 수능과 연말 모임 등으로 더욱 악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은 물러섬 없이 지키고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50대 이상 등 추가 접종 대상자의 접종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에 어려운 그런 자영업자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다 보니까 1단계의 완화폭이 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아직은 10일 정도 돼서 좀 더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 전환이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1단계가 계속 지속되는 가능성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1단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5개월부터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그 1단계, 2단계 발표했던 추가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도 좀 더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의견을 동의를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위원회에 검토해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백신 안전성을 검토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국내 이상 반응 사례와의 인과성을 평가할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외 이상 반응 조사 및 연구 현황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국내 의학 분야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 의학칼리먼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박병주 의학칼리먼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모두 22명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역학, 임상, 소통 등 3개 소위원회와 소위원회 이하로 주제별 11개 소분과로 나뉩니다. 그동안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심근염, 심낭염 환자가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의료비 보상에서 제외된 경증 특별관리 이상 반응 대상자 125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의료비 지원 확대 발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재검토한 것으로 이미 1,0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분류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 대상자는 총 179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 평가한 이상 반응 의심 사례 3,416건 중 지난 5일 기준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477건입니다. 이 가운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급성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 2건, 중증 질환이 5건, 아나필락시스가 470건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 중증 환자를 줄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외신들은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초 유럽의약품청 EMA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판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레키로나는 정맥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치료제입니다. EMA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는 면밀한 검토 끝에 레키로나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산소 공급 치료가 필요 없지만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을 추천했습니다. 자문위는 임상 자료 검토 결과 레키로나의 치료 효과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약 투여 환자 중 11%가 중증으로 발전한 데 비해 레키로나 투여 환자는 3%만 중증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자문위는 또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로나프랩에도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두 치료제가 가진 효능이 위험성을 능가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권고안을 유럽연합 EU 집행위에 보내 구속력 있는 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항체 치료제가 최종 승인될 경우 EU 승인 치료제는 3종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유일하게 승인됐습니다. 현재 유럽은 방역 조치 완화 뒤 전례 없는 코로나 확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치료제는 중증 환자의 증가를 막는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외신들은 기대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최고 속도로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후 연구소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여 명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16,000명, 하루 전보다 10,000명 넘게 불어났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도 235명에 달하면서
베를린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광범위한 출입 제한 조처를 도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박물관, 온천이나 실내 공연장, 놀이공원이나 실내 공간 등에는 백신 미접종자 출입이 제한됩니다. 높은 가격 정책에 이어서 특허권 독점 논란까지 있는 모더나사의 CMO가 자사의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발생률이 화이자보다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 사례는 더 적은 만큼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고가 정책에 이어 특허권 독점 논란까지 있는 미국 모더나사가 자사 백신의 부작용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폴 버튼 모더나 CMO 최고 의학 책임자가 현지 시각으로 11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버튼 CMO는 30세 미만 남성 사이에서 심근염 발병 건수가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둘 다 mRNA 메신저 리보액산 계열입니다. 프랑스의 심근염 발생 통계에 따르면 12살에서 29살 남성 접종자 중 모더나는 10만 명당 13.3건, 화이자는 10만 명당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지난 7월부터 모더나 백신의 청소년 접종을 승인했지만 심근염 위험을 이유로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30세 이하 남성에 대한 접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버튼 CMO는 미 CDC의 통계를 인용해 모더나 백신의 코로나19 돌파 감염 비율이 화이자나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보다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테스토스테론 등 호르몬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mRNA 양이 화이자 백신보다 더 많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버튼 CMO는 최초 접종 때보다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부스터샷은 심근염이 발생한 사례가 아직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는 아프리카 연합 AU에 도수당 $7에 백신을 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경영진이 과거에 제시했던 25에서 $37보다 크게 낮아졌고 AU에 $10 안팎에 수출되고 있는 얀센이나 화이자 백신보다도 더 싼 가격입니다. 모더나는 다음 달 중에 1,500만 도스를 먼저 아프리카로 보낼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 MSD는 최근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를 부국과 빈국에 거의 동시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SD 국제정책 임원인 폴 셰퍼는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먹는 알약인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공급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셰퍼는 앞으로 더 공평하게 치료제를 이용하게 돼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올해 말까지 1,000만 명 처방분이 준비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격은 세계은행 통계에 따른 각국의 지불 능력을 토대로 매겨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셰퍼는 내년 1, 2분기에 중저소득 국가에서 상당한 물량의 MSD 치료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군이 확보하고 있던 요소수 200여 톤이 전국 5개 항만 주변 주유소들에 전달됐고 호주에서 긴급 공수한 요소수 2만 7천 리터도 민간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해외에서 확보된 요소수와 요소 물량에 대한 운송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군이 확보하고 있던 요소수가 트럭에 실리고 있습니다. 13개 군부대에서 민간에 방출되는 요소수 규모는 200여 톤, 군이 비축했던 440여 톤 가운데 절반 가까운 양입니다. 인천과 부산, 울산, 광양, 평택항 등 5개 항만 인근의 30여 개 주유소에 공급됐습니다. GS 칼텍스 5파레트, SK 앵커린 주유소 5파레트, 총 10파레트 이상 없으신가요? 네, 확인 결과 이상 없습니다. 항만 물동량 규모에 따라 주유소마다 적게는 0.5톤에서 많게는 10여 톤이 보급됐습니다. 정부는 이 요소수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 물류 대란은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곳을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했다며 향후 품귀 사태가 진정되면 방출한 양만큼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에 급파된 공군 수송기가 싣고 온 요소수 2만 7천 리터도 김해 공항에 도착한 뒤 바로 민간에 공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해외에서 확보된 요소와 요소수 물량에 대한 맞춤형 운송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88척 규모인 국가 필수 선박 투입 발동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화물차 운행뿐 아니라 우리 일상 전반을 불안하게 했던 요소수 대란이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지정한 300여 개 관리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물량 확보와 유통망 관리라는 정부의 투트랙 전략이 효과를 거두면서 요소수 대란은 일단 진정 국면입니다. 먼저 물량은 우리를 패닉 상태에 빠뜨린 중국 세관에 발목 잡힌 기존 계약분 18,000여 톤의 요소가 원래대로 수입되도록 외교로 풀었습니다. 호주 등으로부터 긴급히 받은 요소수 등까지 포함하면 최대 석 달간의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발동해서 유통망 개입에도 들어갔습니다. 요소수 전 밸류체인상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때 수급을 통제하는 1976년에 제정된 물가안정법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업자 등에게 생산과 공급, 출고 등의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법 제정 이후 처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 때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 등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 중동발 오일 쇼크 당시인 70년대 말에도 시행되지 않았던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등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지만 단기간에 이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정부는 해법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공급망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품목은 300여 개. 지금까지 주로 대책 마련은 여기에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전지 등 주요 업종 관계자들과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급망 지정 관리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유류세 20% 인하를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 2주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대해서 오늘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도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만난다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늦가을엔 예년보다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산불에 대응하는 첫 합동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다소 강한 상황. 훈련은 북한산에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산불 진화대원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초기 진화를 위해 드론이 투입되고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원도 가세합니다. 산불 지역 안에 고립된 등산객이 발견되자 바로 인명구조용 소방 헬기가 투입되고 화마의 길목을 차단하면 초대형 헬기의 순서. 수평, 수직, 물대포를 쏟아부으며 주부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도시 지역은 큰 산불이 아니더라도 작은 산불에 의해서도 큰 재난성 피해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이라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수한 지역에 맞는 산불 진화 체계가 필요해서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발생한 산불은 217건에 이릅니다. 최근 10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68건으로 전체 산불 건수의 11%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예년보다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월 산불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고 중국 동남부 지역의 상대 습도는 낮습니다. 이로 인해서 11월 산불 발생 위험성이 과거 39년 기간 대비 상위 21%, 즉 8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하면 산뿐만 아니라 도심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으로 커질 수 있다며 산불에 대한 경계와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지난달 전기 매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4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기 매트류 관련 상담이 한 달 전보다 2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연 관람, 전퍼 재킷류 순이었습니다. 상담 내용은 전기 매트의 경우 온도 조절 불량이나 소음 등 하자 관련 문의가 많았고 공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이 취소됐지만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 점퍼 재킷류는 품질 불만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제주도에 친환경 농업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서 땅과 지하수,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인데요. 미생물을 활용한 농법을 도입하는 농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향 농사를 짓는 김승림 씨는 3년 전부터 농약과 비료를 쓰는 관행농법을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그러자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나오는 게 아주 충실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괜찮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시의 미생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제일 문제점이 되는 열과와 해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양배추를 재배하는 김명관 씨도 미생물을 뿌리면서 골칫거리가 해소됐습니다. 작년에 풀이형풍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이렇게 연면 살포했더니 그 잔뿌리도 많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의 주인공은 젤라틴과 키틴 분해 미생물입니다. 자기 스스로 배양해서 충분한 양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물이 자랄 때 가장 필요한 게 양분이에요. 입소문이 나면서 제주도에서 미생물 농법을 도입한 사례는 천여 농가로 늘었습니다. 친환경 농법은 청정지역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으로 미생물로 의한 농법에 의해서 다수학과 모든 미생물을 우리 농민에게 보급하여 제주도의 비료 농약을 저감하는 데 실증을 충분히 이행하였습니다. 제주의 청정자연환경, 제주의 지하수, 제주의 토양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미생물농법, 생물농약 그 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법 재배 면적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늘 19일 달 일부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월식은 19일 오후 4시 18분부터 시작되는데 달이 오후 5시 16분에 뜨기 때문에 이후부터 관측할 수 있고 오후 6시 2분에 최대로 가려진 뒤 저녁 7시 47분에 끝날 예정입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은 내년 11월에 예정돼 있는데 이번 부분 월식 역시 달의 대부분이 가려져 맨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천문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직영과 알뜰 주유소를 시작으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20% 인하되는데요. 정부가 오피넷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변의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